아시나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은퇴한 노인 3분 중 한 분은 혈액 속에 의사들이 조용한 살인자라 부르는 물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요산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요산 자체가 아니라 8%의 사람들이 평생 자신이 요산 수치가 높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산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산의 가장 무서운 점은 통증이 없는 데 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함께 설렁탕을 먹고 돼지 갈비를 즐기며 이게 전통적인 건강식이라 믿었던 분들이 다음 날 아침 시장 가는 길에 갑자기 쓰러집니다. 통풍이 아니라 뇌졸중 아니면 신장 기능 부전입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대학병원에서 40년을 근무한 내과 전문의입니다. 5년 전 역시 요산 수치가 580까지 올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20분 동안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발이 아니라 뇌와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 둘째, 시장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자주색 양파가 어떻게 요산을 부드럽게 몸 밖으로 내보내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인이 요산 수치를 아는 분은 숫자를 모른다면 걱정이라고 남겨주시고 부모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다면 부모님이라고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직접 읽고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아주 기본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요산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먹어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빠져나가지 않아서 쌓이는 걸까요? 대부분은 그야 당연히 먹어서 그렇지라고 쉽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이 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원리를 정확히 모르신 채 이건 먹지 말아야겠다. 저건 손도 대면 안 된다. 몇 음식부터 피하고 보십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게 세워진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 공장은 매일 2가지 원재료를 처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원료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예를 들면 해산물, 고기류 만든 음식들인데요. 이런 식재료들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요산으로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찌꺼입니다. 인체의 세포는 매일 일정량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포가 분해되면서 퓨린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퓨린과 몸 안에서 만들어진 퓨린은 간이라는 생산 라인을 통해 가공됩니다. 이 생산 라인을 거친 퓨린은 요산이라는 결과물로 전환되고 이것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폐수 처리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이 신장은 요산을 오줌으로 바꾸어 시원하게 강물처럼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한쪽에서는 푸른 강물이 흘러나가듯 깨끗하게, 한쪽에서는 쓰레기를 퍼내듯 정리되죠. 한의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신장의 정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수분 대사가 원활한 상태라고 표현은 합니다. 몸 안에 물길이 막히지 않고 요산도 제때 잘 빠져나간다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요산은 마치 막힌 하수구처럼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길이 막혀 물이 고이듯이 요산도 점점 고여 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사실 이유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는 몸속 공장이 과부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너무 잘 먹는 경우죠. 예를 들어 겨울철에 가족과 함께 뜨끈한 정어를 곁들여 새우나 조개 요리를 한 상 차리면 몸속간이라는 공장은 순식간에 3일치 원료를 한꺼번에 밀어 넣은 셈이 됩니다. 간은 밤낮 없이 돌아가며 요산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신장은 이걸 다 처리하지 못해 허덕이게 됩니다. 특히 겨울이면 감기 예방한다고 갈비탕, 설렁탕, 양고기 전구를 즐기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런 음식들은 퓨린 함량이 많아 요산 수치를 급격히 높입니다. 두 번째는 요산을 배출해야 할 통로가 막히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신장 기능이 약해져 요산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배출 경로를 막는 외부 요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맥주 속에 들어있는 효모는 자체적으로 퓨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맥주 한 병은 돼지간 댓글 먹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죠. 더 큰 문제는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요산과 같은 배출 통로를 놓고 경쟁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요산이 빠져나가야 할 길이 절반쯤 막혀버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술만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단 음료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서울에 사시는 61세 정철수 어르신이 계십니다. 은퇴한 시내버스 기사셨고 평소에 건강을 정말 철저히 챙기시는 분이었어요. 술, 담배는 아예 안 하셨고 고기도 거의 드시지 않았죠.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무려 주시까지 취소 있었어요. 정어르신은 깜짝 놀라며 제 손을 잡고 선생님 저는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하는데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까? 하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 하루에 5잔씩 진한 보이차를 드시는데 문제는 그 차마다 2스푼씩 흑설탕을 넣으셨던 거예요. 하루 동안 섭취하는 당분이 달콤한 밀크보다도 더 많았던 셈입니다. 왜 당분이 과당이 요산을 높이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원리를 잘 모르세요. 과당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대량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이 과정에서 요산의 전 단계인 물질이 생성됩니다. 결국 설탕이 간을 자극해 요산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해산물 안 먹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매일 마시는 단차 한 잔이 오히려 요산 공장을 더 열심히 돌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 어르신께 설탕을 끊고 맑은 차로 바꾸시라고 권유드렸고 반년 만에 요산 수치는 4렙 30으로 내려갔습니다. 정 어르신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설탕이랑 요산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숨어있는 놈이 내 차 안에 있었네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새우열이 생긴다고 표현합니다. 달고 끈적한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면 비위가 약해져서 습기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고 그 습기가 열로 바뀌어 몸속에 열독으로 남게 됩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요산 수치 상승이라고 하고 한의학에서는 습열이 몸에 고여 있다고 말하죠. 표현은 달라도
결국은 같은 현상을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는 너무 많이 먹어서, 즉 몸속 공장이 과열되어 요산을 마구 만들어내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배출이 제대로 안 돼서, 즉 하수구가 막힌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해산물을 드시나요? 하루에 달콤한 음료는 몇 잔씩 드시나요? 만약 주 3회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요산의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들으실 내용은 아마 밤잠을 설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높은 요산 수치는 결국 우리 몸을 3단계의 깊은 구덩이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3가지 단계는 하나같이 위험하고 하나같이 눈에 띄지 않게 다가오며 마지막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교적 잘 알려진 관절 문제입니다. 통풍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붓고 벌컥 달아오르면서 너무 아파서 이불 끝만 스쳐도 눈물이 핑 돌 정도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통증은 요산 자체가 아픈 게 아니라 요산이 관절 속의 결정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마치 소금물이 식으면서 소금이 석출되듯이 혈중요산 농도가 높아지면 관절 속에서 바늘처럼 굳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이걸 이물질로 판단하고 바로 공격에 나서죠. 그래서 붓고 열고 심하게 아픈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상태를 수별이 관절에 쌓여 기혈의 흐름을 막는 상태라고 봅니다. 제가 진료했던 인천에 사는 최상도 어르신은 통풍이 심할 땐 바람이 살짝 스쳐도 통증이 너무 심해 눈물을 흘리셨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요산을 낮추지 못하고 방치하면이 결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굳어서 마치 석회처럼 단단한 통풍 결절로 변합니다. 결국 관절이 망가지고 걷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더 조용하지만 훨씬 더 무서운 신장 손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통풍도 없는데 요산 수치 좀 높은 거야.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요산이 신장을 망치는 방식은 마치 미지근한 물로 개구리를 서서히 삶듯이 서서히 그리고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신장은 매일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일종의 체인데 요산이 과다하면이 체의 구멍을 찌꺼기가 막아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멍 하나 둘이 막히고 결국 물조차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 조직은 조금씩 파괴되고 그 초기에는 증상도 없습니다. 아무 통증도 불편함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소변에서 거품이 일고 몸이 붓기 시작하면 이미 신장 기능이 3도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21년에 진료했던 부산의 58세 김춘호 씨는 인테리어 일을 하시던 분인데 10년 넘게 요산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한 번도 통증이 없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작년 겨울 갑자기 허리가 찌릿하게 아프고 소변색이 짙은 간장빛으로 변해 병원에 오셨는데 간 수치가 500이 넘고 신장 기능은 2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진료실에서 선생님 안 아프니까 괜찮은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작 치료했을 텐데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국내 보건 자료에 따르면 요산 수치가 60만큼 올라갈 때마다 만성 신장병의 위험이 70%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수천 명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신장이 천천히 삶아지는 개구이라면 세 번째 단계는 정말로 무서운 폭발 직전의 위험입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예전에는 혈압이 높고 피지방이 많고 혈당이 높은 상태를 세 가지 문제라고 불렀지만 요즘에는 여기에 요산 수치까지 높아지는 것을 더해내 가지 큰 위험으로 보는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산의 해로움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산 결정이 혈관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치 날카로운 면도날로 혈관 안을 이리저리 긁는 것처럼 혈관 내벽이 망가집니다. 손상된 부위에는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쉬워지고 서서히 쌓이면서 플라크가 됩니다. 이 플라크는 물관 속 폭약과도 같아 어느 날 갑자기 터지거나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게다가 요산은 혈관의 만성염증도 촉진시켜 혈관을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만듭니다. 이건 오래된 고무 호수가 쉽게 찢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기혈의 흐름이 혈맥 속에서 멈추면 병이 든다고 보는데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검사해보면 요산 수치가 600개, 700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묘사는 그동안 몰랐던 그러나 분명 존재했던 그 뒤에 숨어있던 범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들으니 그럼 이제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다 끊어야 하나요? 걱정 마십시오. 정답은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입니다. 오늘은 꼭 멀리 하셔야 할 식품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그중 1위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19은 매일같이 드시고 있고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요산을 급격히 높이는 3가지 식품군을 순위별로 공개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충격적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3위는 붉은 고기와 동물 내장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붉은 고기는 요산을 생성하는 퓨린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약 70에서 105mg 정도의 퓨린이 들어있는데 매일매일 고기 반찬이 상에 오르면 간과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셈입니다. 특히 문제는 내장류입니다. 돼지간, 돼지쿵팥, 염통, 곱창 같은 부위는 세포 대사가 빠르고 핵산 농도가 높기 때문에 퓨린 함량이 100갑당 200에서 400mg도 올라갑니다. 돼지간 한 조각은 진한 고기국 3그릇 분량의 퓨린을 함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간이 안 좋으니 간을 먹자는 말처럼 장기 보양을 믿으시지만 몸이 그걸 감당할 수 없다면 보양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붉은 고기는 일주일에 300g만 이내로 줄이시고 내장류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위는 해산물과 오래 끓인 진한 국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산하면 해산물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모든 해산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조개류, 굴, 바지락, 가리비 같은 페류와 꽃게, 랍스터, 딱새우 같은 갑류, 그리고 멸치, 정어리, 날치알처럼 퓨린 함량이 특히 높은 어종입니다. 이들의 퓨린 함량은 대부분 100킥킹당 150mg 이상으로 측정됩니다. 그런데 더 큰 함정은 국물입니다. 고기는 안 먹어도 국물은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뷰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끓일수록 국물에 더 많이 녹아 나옵니다. 3시간 이상 푹 끓인 생선탕, 닭백수, 곰탕은 고기보다 퓨린 농도가 3배 이상 높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4세 조명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풍린 오리탕을 드셨는데 요산 수치가 72일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건강식이 아니라 요산을 기르는 식단입니다. 이후 어르신은 맑은 탕으로 바꾸고 조리 시간도 줄이신 결과 반년 만에 수치가 40-78, 70까지 내려갔습니다. 해산물 먹고 싶으시죠? 그럴 땐 소량찜 요리, 짧은 조리 국물 금지인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10분 이내, 그리고 절대 국물은 마시지 마세요. 이제 1위를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1위는 당연히 해산물이나 내장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술과 단 음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요산을 만드는 원료를 늘릴 뿐 아니라 배출 통로까지 막아버리는 이중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먼저 술, 특히 맥주는 퓨린이 가장 많은 술입니다. 맥주석 혐오는 100당 퓨린 함량이 매우 높고 맥주 한 병은 돼지간 100을 먹는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알코올이 체내에 들어가면 요산과 같은 경로로 배출되는데 서로 밀어내기 하다 보니 요산이 나갈 길이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나는 소주나 약간의 와인 정도만 마시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알코올은 종류와 관계없이 요산을 유발합니다. 와인이 맥주보다 덜 해롭긴 해도 덜하다는 것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요산증이 있는 분들께 가장 안전한 음주량은 단 하나 연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간과되지만 실제로는 더 위험한 것이 바로 단 음료입니다. 달달한 밀크 탄산 음료, 과일, 주스 같은 음료들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과당이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고 이로 인해 퓨린 정구체가 생겨 요산이 생성됩니다. 앞서 소개한 서울의 정철수 어르신 기억하시죠?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안 드셨지만 매일 5잔씩 설탕 듬뿍 넣은 보이차를 마신 덕에 요산 수치가 6개까지 치솟았던 분입니다. 그 후 설탕을 끊고 물이나 맑은 차로 바꾸신 결과 반년 만에 200개 이상 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만 안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단 음료를 마치 물처럼 들이키는 습관은 더 큰 문제입니다. 물은 맑은 물을 드세요. 보리차, 녹차, 국화차, 보이차 모두 좋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매일 단 음료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부터 함께 끊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꾸면 평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많으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되실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무엇을 더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주방 속에 전통시장 한 켠에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식재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재료가 요산을 두 방향에서 동시에 잡아줍니다. 이 음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양파입니다. 제가 만약 요산 수치를 낮추기 위해 단 하나의 식품만 추천하라면 단연코 양파를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간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식습관과 개선 사례를 지켜보며 확인한 결과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히 먹기 쉬운 식재료가 양파였기 때문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이 성분이 하는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퀘르세틴은 간에서 퓨린을 요산으로 바꾸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요산을 만들어내는 기계의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요산을 만들지 않도록 출발점부터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퀘르세틴은 이뿐만 아니라 신장의 배출 기능도 돕습니다. 인뇨 작용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줘서 요산이 체내에 쌓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마치 막힌 배수관에 압을 걸어주는 보조 펌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양편은 프로스타글란딘 A라는 성분도 들어있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대개 혈관이 예민하고 손상되기 쉬운데 성분은 그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양파는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고 심장과 폐 위의 기운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혈의 흐름을 순조롭게 만들고 습기를 흩어지게 하며 순환을 돕는 식재료죠. 결국 현대의학이 말하는 인뇨작용과 한의학이 말하는 화습통락이라는 개념은 같은 현상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양파를 가늘게 챗물에 5분 정도 담가 매운맛을 빼고 약간의 식초와 참기름을 넣어 무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게르세틴이 열에 파괴되지 않고 최대한 보존됩니다. 하루에 50-100g, 그러니까 반 개에서 한 개 정도를 드시면 좋습니다. 만약 생양파가 너무 자극적이라 힘들다면 가볍게 볶거나 데친 방법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양파 계란 볶음 양파 쇠고기 볶음 혹은 양파 두부처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조리 시간은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5분 이내로 볶는 것이 영양 손실을 줄이면서도 부담 없는 맛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양파의 매운맛이 너무 강해서 못 드시겠다는 분들은 자색 양파를 추천드립니다. 자, 양파는 일반 양파보다 단맛이 많고 매운맛이 덜하기 때문에 찬물에 담가두면 생으로도 비교적 수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익혀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안 먹는 것보단 낫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대전의 62세 손명우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30년간 학교 행정직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535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께 저녁마다 양파 무침을 한 접시씩 드시고 다른 식사도 조절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결과 석 달 후 재검에서 요산 수치가 4라고 5까지 떨어졌고
어르신께서는 양파만 꾸준히 먹어도 몸이 가벼워지고 개운하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이건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양파 하나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중요한 건 복잡한 처방이 아니라 쉬운 것을 매일 실천하는 힘입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양파 한 접이 어떠신가요? 양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산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양파와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들을 함께 조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식품은 양파와 함께 요산타파 5인방을 구성합니다. 이 5가지를 번갈아가며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면 단순한 식습관이 곧 강력한 건강 전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식이 섬유가 풍부하고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 자연스럽게 인뇨 작용을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소변이 묽어지고 요산이 더 원활하게 배출되죠. 쉽게 말해 신장의 가속 장치를 달아주는 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샐러리를 서늘하고 가벼운 성질을 가진 식재료로 보며 습열 체질에 잘 맞는다고 봅니다. 샐러리와 땅콩을 무쳐서 반찬으로 먹거나 샐러리 볶음 요리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신선하고 아삭한 식감과 함께 요산 조절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리, 특히 신맛이 강한 타트 체리입니다. 체리에는 안토시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의 염증 반응을 억제해 줍니다. 이 덕분에 통풍으로 인한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키고 재발 빈도도 낮춰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매일 10첩발 정도의 체리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통풍 발작 위험이 약 3%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선한 생과일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건조 체리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특히 저지방 우유와 무가당 요거트는 요산 배출을 돕는 대표 식품으로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신장이 요산을 더 효율적으로 배출하도록 자극하며 동시에 고단백 식품을 제한하는 식단에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저지방 우유 1컵 약 300ml 정도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평소에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 특액이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유당 제거 우유나 발효된 요거트를 선택하시면 소화에 무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청피망, 브로콜리, 키위, 귤 등이 있으며 이들은 요산 대사에 관여하는 퓨린 분해 경로를 조절해 요산 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열량이 낮고 영양소가 풍부해 매일 섭취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영양제 없이도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값싸고 강력한 식재료들입니다. 정리하자면이 5가지 식품, 즉 양파, 샐러리, 체리, 저지방, 유제품, 고비타민, 씨채소 과일은 각각의 방식으로 요산을 억제하고 배출을 도와주는 고마운 동지들입니다. 이들을 식탁 위에 다양하게 올려두고 번갈아 먹는 습관만으로도 약 없이 요산 수치를 낮추는 자연스러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주방 속의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 속에 이 5가지 중 몇 가지가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좋은 음식들은 알겠는데, 그럼 하루 식사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실천 가능한 하루 식단 예시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저지방 우유 1컵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샐러리 무침 1접시 정도면 충분합니다. 점심은 소량의 현미밥 1공기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쓰지 않은 찜 생선 1토막, 브로콜리와 새우볶음 1접시, 그리고 양파게 람볶음을 곁들이면 영양도 균형도 모두 잡힙니다. 저녁은 잡곡죽 1그릇, 양파 무침 1접시, 피망두부 볶음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속편한 식사가 됩니다. 식후에는 체리 신말을 후식처럼 드시고 간식으로는 오전과 오후에 키위나 귤을 하나씩 드셔보세요. 이 식단은 특별하지도 않고 값비싸지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괜찮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과의 정보를 나눠주세요. 하지만 식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산을 낮추려면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할 2가지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다른 하나는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제가 40년 동안 현장에서 수없이 강조해온 핵심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2가지의 황금 공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잘 실천하신다면 어떤 약보다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물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밥은 하루쯤 굶어도 되지만 물은 하루도 거르면 안 됩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씻어내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물은 3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째, 혈액 속산 농도를 희석시켜 부담을 줄이고, 둘째, 소변의 양을 늘려 요산을 밖으로 밀어내며, 셋째, 신장 안에서 요산이 결정으로 굳는 것을 예방합니다. 말 그대로 하루 한 번 몸 전체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 최소 2제약밀, 즉 8잔에서 10잔 정도는 마셔야 합니다. 단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1~2시간마다 나눠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이 날 때만 마시거나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1컵으로 밤새 쌓인 요산을 씻어내세요. 자기 전에는 소량의 물로 탈수를 예방하세요. 낮 시간에는 2시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물은 당연히 맹물입니다. 따뜻한 물도 좋고 보리차, 녹차, 국화차, 보이차도 괜찮습니다. 단 절대 음료나 밀크 같은 달달한 음료를 물 대신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건 수분 보충이 아니라 설탕 섭취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수는 장부를 깨끗이 하고 기혈을 순환시킨다고 했듯이 적절한 수분 섭취는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심장병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비만은 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며 규칙적인 운동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운동은 요산 대사 부담을 줄이고 대사 효율을 높이며 혈당 조절과 순환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운동의 종류입니다.
무산소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걷기, 가볍게 달리기, 수영, 자전거 하기, 태극권 같은 운동들이 이상적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운동은 단시간 고강도 무산소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단거리 달리기, 무거운 중량을 드는 운동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오히려 통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산소 운동은 근육에서 대량의 젖산을 생성하는 데의 젖산이 요산과 같은 배출 통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작용이 생깁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를 위해 고강도 운동을 시작한 후 다음 날 통풍이 터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적당한 강도, 규칙적인 운동이 핵심입니다. 강도는 땀이 날 정도지만 숨이 차지 않고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가장 적절합니다. 빈도는 일주일에 최소 5번 한 번에 30, 40분 정도를 권장합니다. 꾸준한 운동이 가끔의 과도한 운동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 환자 중 대구에 사시는 67세 마상호 어르신은 은퇴 후 매일 아침 40분씩 빠르게 걷고 8단 체조를 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식단까지 함께 조절한 결과 1년 만에 요산 수치가 552에서 375로 내려갔고 체중도 6kg 이상 줄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10시쯤 살 때의 기운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이렇듯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들으셔서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핵심을 한 줄씩 정리해 드릴게요. 이 3마디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첫째, 요산을 높이는 음식을 줄이세요. 해산물, 진한 국물은 피하고 내장과 붉은 고기는 제한하시고 술과 단 음료는 과감히 끊으세요. 둘째, 요산을 낮추는 음식을 늘리세요. 양파를 중심으로 샐러리, 체리, 저지방, 유제품, 비타민C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세요. 셋째, 2가지 평생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2웰 물 마시기, 일주일에 5번 30분씩 걷기.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요산은 분명히 내려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변화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후 어느 봄날 아침입니다. 당신은 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경쾌한 걸음으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가볍고 관절은 부드럽게 움직이고 풀 향기는 코끝을 간집니다. 오랜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엔 전통 시장에 들러 신선한 샐러리와 양파를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저는 이건 먹지 말아야 하나, 저건 안 되는 거 아닐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후엔 손주가 놀러 오고 당신은 허리를 숙여 그 아이를 품에 안아 아래층 놀이터로 향합니다. 그네를 밀어주며 아이의 웃음소리에 함께 웃고 저녁엔 배우자와 함께 호수가를 산책하며 요즘 들어 건강해진 당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 몇 년이 젊었을 때보다 더 활기찼던 것 같아.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런 노후를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비법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느 날 맥주 한 잔을 덜 마시기로 결심했고 양파 한 접시를 더 챙겨 먹었습니다. 밀크 한 잔을 물로 바꾸었고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골목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그분들이 선택한 작지만 꾸준한 변화 하나하나가 모여 자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요산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분명 눈앞에 있는 경고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응급실 침대 위에서야 비로소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스스로의 몸에 작은 책임을 지는 결정을 시작해서 보세요. 건강은 단번에 도달해야 하는 산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일상의 반복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3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이 영상을 가족 중 요산 수치가 높은 분께 공유해 주세요. 단순한 영상 하나가 큰 고비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보신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핵심 한 가지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글로 남겨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셋째,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식단을 관리해야 영양 부족 없이 3가지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한의사 김준호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믿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결심에서가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